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안녕하세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45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배나은 활동가고요. 분야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예. 민주언론 시민연합 활동가를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언론 모니터입니다. 언론 모니터 활동가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쓰는 활동가입니다. 평소에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하나,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다. 둘, 뉴스를 보면서 투덜거림이 잦다. 셋, 시끄러운 사안이 터지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고민한다. 넷, 불만이나 시시비비를 글로 잘 정리한다. 서류 접수는 6월 15일 저녁 6시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민원연 이메일 ccdm1984@한메일.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련 홈페이지나 전화 02-392-0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저희 오늘 바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여러분 민원연이 저희 이야기를 언제 하나 벼르고 계셨을 텐데요. 저를 제물로 삼아. 네네. 우리 오늘 배나은 활동가가 사실 어제 원래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나은 씨가 평소에는 그냥 보고서 무심하게 싹 보내고 읽어보셔 이렇게 보냈는데 어제 진짜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이렇게 지금 내가 조사한 결과는 이러한데 이러면서 계속 걱정을 하다가 마지막에 안 쓰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리를 했는데 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이후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오늘 오후에는 뭐 하나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새로운 변화가 없어도 사실 어제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도 보고서를 써야겠다라고 아침에 생각을 하면서 왔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 나은 씨가 한겨레와 김부겸 소제목 한겨레와 김부겸으로 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문. 사실 저희가 밝혀낸 뭐 그런 건 없는데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가 좀 엇갈리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얘기해볼까 해요. 일단 한겨레가 지난 어제 그저께죠. 신문에 나왔죠. 월요일자 신문에 나왔고 네. 그게 기사가 온라인 지면에 나간 건 일요일이에요. 네. 네네. 그래서 제목이 단독을 앞에 붙여놓고요. 김부겸 부인 재산 거짓 기재 6년간 신고두라. 이라는 네.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은, 그러니까 논란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온라인상에서 기사를 마음대로 수정을 해버렸다라는 그 수정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이게 기사감도 안 되는 것인데 기사로 작성해서 김부겸 의원을 흠집내게 하려고 했다라는 그 지점인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논의의 여지 없이 잘못한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수정한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쳐야 되는 것들을 아무런 이력 없이 그냥 쓱 고쳐버린다던가 아니면 이미 출고된 기사를 쓱 지워버리고 그냥 다시 똑같은 기사를 확 올려버린다던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인데 이거는 한겨레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그 포털 그 송고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데스킹 시스템이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요거는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요번에는 그냥 이 보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에 좀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기사가 주장하는 바는 딱 한 가지예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 시기에 부인이 신고해야 되는 그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서 신고를 했고 그걸 상당 기간 유지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인 것이고 그 내용인데 이게 수정 전후 기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야마가 바뀌냐면 일단 수정 전에는 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하는데 이것이 의도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누락을 했다라는 점에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보도예요. 이 이후 기사에는 빠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국 김 후보자는 2006년 재산 신고 때 부인의 주식 보유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빠뜨린 것이다. 요 구절이 다음 수정된 기사에선 빠져요.
근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게 의미 있는 기사가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김 후보자 부인이 이 750만 원짜리 주식 외에 추가적인 주식 보유가 있어서 그 총합이 1,000만 원이 넘었느냐. 네. 이 사실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네. 기준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의 기준은 배우자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총합이 1,000만 원이 넘으면 개별 항목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겨레 주장은 명백하게 어떤 식이냐면 김 후보자 쪽은 총액 1,000만 원 이하 주식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주식은 더하면 1,000만 원이 넘는 다른 주식과 함께 2005년 신고된 것으로 2006년 경우 변동사항이 생겼다고 신고가 이뤄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즉 한겨레는 이 750만 원뿐만 아니라 추가 보유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 넘는다. 넘고 네. 이거는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이다. 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만약 이 정도 사안이면 해임이나 징계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부겸 의원이 반박을 했는데요. 네. 아니다. 부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750주 외에는 없다. 그러면 당연히 신고 대상도 아니거니와 설령 1,000만 원이 넘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한겨레가 기사 말미에 약간 협박하는 것처럼 마치 네. 떨어뜨릴 이거 수 있다, 이런 해임할 수 식으로. 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것과는 달리 그 기준이 고의성이나 중대한 가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없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위원회 그냥 종결 처리되는 사안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일단 김부겸 의원 측의 주장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부분은. 근데 첫 번째 부분은 어쨌든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게 한겨레가 대답을 할 차례인 거예요. 이번에는. 네. 한겨레가 분명히 기사 안에서는 이 기간 이렇게 1,000만 원 이상을 당신 측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해당 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한겨레가 이런 반박 자료가 나왔으면 반박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 있거나 추가 보도가 이어져야 그렇죠.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00만 원이 넘는 세부 항목을 보여줄 필요가 그죠. 있죠. 왜냐하면 네. 이건 추가 취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기사를 쓴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서 아닌데? 라고 말해주면 끝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보여주면 끝나는 문제죠. 근데 이거에 대한 지금 후속 보도가 없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문제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구속 보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기다려봐야죠. 한 네. 시점.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 보도가 선고가 됐고 월요일자 지면 아침 보도 네. 지면에 반영이 됐어요. 그 논란은 그 이전부터 일단 있었고. 네. 근데 지금 24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났는데 이미 추가 취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가지고 있는 정보를 까는 수준의 어떤 기사가 나오면 되는 건데 그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네. 한다면 저는 더 늦게 나온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봐서는 네.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지 그렇다고밖에는 않고서는. 네. 말할 수 없고 혹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어쨌든 청문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부겸 의원을 일단 흠집을 내고 나중에 해명이 되면 뭐 어떤 조정 과정을 거쳐서 해명 뭐 정정 보도를 내건 해명 자료를 내건 할 수 있지만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뭔가 대응하지 않겠다. 일단 의혹만 제기해놓고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대단히 사실 잘못된 행태죠.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묻지마 이제, 네. 의혹 공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의혹 보도가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경화 후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후보가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 보도는 생각보다 파급력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건 정말 말 그대로 그 후보자를 떨어뜨리고 싶을 때 네, 흠집 내기. 흠집 내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개인적 어떤 네. 도덕적 검증 이런 것과 관련한 흠집 내기 세금 안 냈어. 부동산 투기했어. 자식 관련해서 뭐 병역 비리가 있다던가 네. 뭐 입시 비리가 있어. 민감하죠. 네, 요런 걸 터뜨렸을 때 어떤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네. 실질적으로 그게 말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욕심, 그런 의도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 기사가 사실 되게 문제적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첫 번째 수정 전 기사를 보면 한겨레 그 기자도 그렇고 데스크도 그렇고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인지 그 여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언급이 일단 없는 거예요. 계속 고의성이 있느냐, 네. 실수였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그건 핵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기사에선 그 내용이 추가됐다는 건 애초에 굉장히 경솔한 기사를 썼고 그렇죠. 네. 데스킹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그런 말밖에 들을 수밖에 공직자 없다. 윤리법에 대해서도 사실 설명이 없는 기사나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게 나중에 붙은 거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혹은 맨 처음에 취재를 시작했을 땐 기자도 인지를 일단 못했고 김부겸 의원 측도,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 측도 정확하게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네. 인지를 못하고 이게 뭐가 문제지? 기억이 안 나요라고 네. 일단 응대를 네. 하다가 나중에 이게 일이 커지니까 기사가 송고된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를 주고받아서 기사가 수정이 됐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제목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했던 사안들이 수정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쭉 나갔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요새 상당히 기자분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좋은 기사와 혹은 좋은 의혹제기 보도와 혹은 그냥 흠집내기성 이런 보도 사이에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팩트를 제시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들을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좀 거기에는 미달했다 상당히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단독이었잖아요. 네. 뭐 단독으로 했으면 단독 붙일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저는 만약에 김부겸 의원이 그게 총 보유 주식이 1,000만 원이 넘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면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그럼요. 보도할 그럼요. 가치가 있고 아무 그렇죠. 문제가 없는 보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랬지 않겠나? 라는 뭐 어떤 김부겸 의원이 재산이 그렇게 되는데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 뭐 후속 보도가 안 나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시점은 아니고요. 그죠? 아직 좀 더 기다려볼 우리가 여유는 있죠. 오늘 지금 지금이 화요일 10시. 오전 10시. 오늘 지명까지 지금 확인이 되셨나요? 네, 없었습니다. 네, 그 오늘 지명까지, 화요일 지명까지는 지금 일요일부터 논란이 시작됐는데 일요일 날 낸 기사라서 근데 아직 화요일까지는 후속 보도가 아직 안 나온 상태고 배나은 간사 말대로 만약에 정말로 확인한 결과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명확하게 법 위반이기 때문에 위반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경중을 따져서 그냥 그렇죠. 나는 이 정도 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개개인이 판단할 수는 있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사실관계를 전하는 네. 건 언론이 해야 될 일인 네. 것이니까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약간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게 아니냐라는 네.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기사 같습니다. 기사 자체도 상당히 사실은 아까 배나은 간사 말한 대로 약간 허술한 점도 있고 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기준을 안 제시해 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법 위반 이런 거. 수정 이후에도 어쨌든 간에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게. 아무튼 간에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어떤 뭐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던가 뭐 온갖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보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모니터를 하거나 했을 때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혹을 제기할 때 명백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 네. 그거는 당연히 의혹 보도로서의 가치가 대단히 있는 것이죠. 어떤 네. 것이든.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보도들을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취재를 해서 상당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황이 있어서 추가 취재를 하고 질문을 했는데 답을 얻지 못했어요. 제대로.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그거를 의혹이 있어라고 보도를 하는 경우에 이런 형태의 보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답을 얻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대답하지 않아요? 그죠. 뭔가? 상대방이 뭐 이 부분은 뭐 청문회에서 답을 하겠다던가 아니면 뭐 정확하게 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던가 해서 아니면 주장은 하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를 그쪽에서 대시 못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의혹을 그쪽에서 완벽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쪽에서 그냥 기사를 내는 거죠. 근데 저는 답을 정말 그 반론권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하지 않으면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건 네, 왜냐하면 우리가 나경원 의원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 대학 입시 문제 그때 계속 반론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네, 예. 고소만 했죠. 근데 고소한다고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그러면 이쪽에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무조건 어떤 사안이든 전 기준은 어쨌든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자신이 공직에 나가고 그걸 응하기로 했을 때 국세청이 내 걸 다 털어줘도 다 이런 걸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보고서가 사실상 기자들한테 전해지는 거잖아. 그럼 기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걸 읽다가 이거랑 모순이 되는 이상하네 하고 네.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뭐 이번에 JTBC처럼.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반론권을 보장했는데도 그쪽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버티면
보도해서 그러나 거기까지만 보도해야 되는 거죠. 반론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거를 너무 과대 포장해서 막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취재 결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거는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청문회에서 이것에 대해 해명하기 바란다. 이런 정도의 보도로 그냥 그쳐주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예, 단정지어서 네네네. 왜냐하면 단정지을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돼서 보도한다. 거기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저는 들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의혹 보도에서는 사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낸 자료, 제출한 자료 이런 것은 일단 증거잖아요. 네, 어찌됐든. 확실한 증거이기 거기에서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면 그거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한겨레 이번에 김부겸 후보자 보도 같은 경우에도 공직자의 그 재산 신고 내역 이런 거는 다 공개돼 있고 다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만 보도하면 사실 좋은 의혹 보도가 될 수 있는데 한겨레가 너무 허술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공직자윤리법이라는 중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점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나경원 의원의 그 자녀 관련 의혹 보도 뉴스타파 거잖아요. 네네. 사실 그런 의혹 보도가 상당히 좋은 사례죠.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보도 보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근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요거는 사실 예시로서는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나경원 이런 보도는 사실 말한 것처럼 정말 근거가 많거든요. 네,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그냥 그것들을 조합하면 당연히 네, 그런 네. 결론으로 기착될 수밖에 없고 그냥 나경원 의원의 의견은 그 사실 보도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해명해봐 이 정도인 거지 이거 사실관계를 확인해줘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직 명확하게 증인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상황들, 정황들 예를 들면 국민연금 조금 약간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삼성의 압력이 있었고 뭐 네. 이런 정황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회의록에 네. 공개되기 이전에 네. 누구나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고 이런 의혹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수준이 도달했을 때 기사를 내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인 것이죠. 이를테면 정황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핵심은 거기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가 문제인 건데 그 사실이 밝혀지기 전부터 대부분의 기사들은 이런 정황이 있으니까 불법성이 대단히 의심된다라는 의혹 보도들을 막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보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좋은 보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충분히 할 만한 의혹을 제기했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증거가 있어야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선까지가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어떤 제도에서 법을 인용할 때도 좋은 거에서는 좋은 일에 있어서는 더 이렇게 법이랑 상관없이 넓게 적용해서 막 하는데 우리 이번에 TV조선을 그 재승인할 때 나쁜 제재를 주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원칙적으로 까다롭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공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으면 다 두루두루 이거는 그러니까 정황상 심증은 그러니까 심증만 있지만 완전한 물증은 기자가 찾아내지 못했어도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하는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들 정도여도 그냥 보도를 하면서 그러나 누구에게 인신공격을 하거나 그 사람을 유죄로 이렇게 확정짓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정황을 설명하면서 보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인사청문회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카더라로 막 대충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언론이 또 하나의 폭력을 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하게 철저하게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의 지금 이 직책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의 공직이나 어떤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증해서 가야지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하지만 그렇다고 검증 자체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문이 제기되면 의문이 있다라고만 보도하면 된다. 그거를 의문이 엄청나게 있고 거기에 막 살을 붙여가지고 뭔가 막 그런 표현에 있어서 과장을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거짓 것은 막 이런 네. 표현들이요. 그런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해했습니다.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KBS의 선거보도 준칙에 보면은 특히 이제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를 할 때에 그 보도 어떤 규칙이 따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선거 후보자들의 실명이 거론되는 폭로성 보도들의 경우에는 그 근거의 확실함 이런 걸 더 따져봐야 되고 공익에 부합할 때만 만약에 근거가 부족한데도 보도를 해야겠다는 경우가 있는 그 이유는 굉장히 이게 공익성에 부합한다. 이게 공익성에 부합한다는 그 이제 기준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모호한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최순실 이게 박근혜 개인의 의혹이었지만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굉장한 국익과 어떻게 보면 국가의 존망 자체가 달려있는 엄청난 공익성이 달려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보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까 우리 처연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박근혜는 다르죠. 또 후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혹 보도는 근거가 좀 확실하지 않아도 정황이 있으면 보도를 할 수 있는데 개인 후보자의 이제 선거 기간 지금 이제 선거라기보다는 이제 공직 임명이지만 인선이지만 어좀 비슷한 경우죠. 그래서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폭로성 보도는 조금 더 사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우리가 판단하기 되게 애매한 것들을 그 언론인들이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언론인들의 맞아요.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의 사명 어떤 사명으로 이런 언론을 대하는가. 근데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정치인들이나 이런 공직자들은 뭐랄까 그냥 사람으로 생각 안 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그냥 도구로 그냥 의혹 제기해서 아니면 말고. 왜냐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정 보도를 그쪽에서 요청을 하고 어떤 중재 과정을 기구를 통해서 거치지 않더라도 사실 기사 쓴 사람은 제일 먼저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실한 보도를 했고 사실관계가 틀리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나가면서도 그렇죠. 내보내면서도 불안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지적을 받았으면 그런 중재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냥 언론사가 미안합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우리가 먼저 그냥 사과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은 정정 보도에는 그 중재를 거쳐서 나왔다. 그런 것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절차를 거쳐서 그냥 그 시간을 끌 때를 끌고 정말 마지막에 못해서 그렇게 한다는 느낌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실관계가 다른 보도를 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먼저 사과를 하고 수정된 내용을 보도를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후보자의 가족이나 친척 주변 인물에 관한 사항,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대요. 다만 병역 사항은 직계 비속, 재산은 직계 존비속에 관한 서류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것만 법적으로 근거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을 넘어서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산 관리 방식에서 가족 단위를 가족을 이용해서 재산 증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가족까지 다 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그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자료로서 가족의 사생활에 관련된 영역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럼 납세 사항도 일종의 사생활로 규정하는 납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병역은 직계비속, 재산은 납세랑 관련된 거라서 직계존비속까지 다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후보자 부인의 쇼핑 내역이나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거는 정말 인권 침해네요. 네, 이런 경우는 진짜 성적표는 TV조선이 그 김상조 후보자 아들 인턴 부당 그런 거지. 특혜 채용했다고 성적표 공개하고 말이야. 그거는 그리고 정식 요청해서 받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 그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나오는데 뭐냐면 후보자 검증을 위한 사생활 정보라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입수하거나 공개된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 나와요. TV조선 부당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생활 보호보다는 공익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그냥 대충 허용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금 검증에 대해서 너무 그야말로 내로남불에 가까운 거야. 모든 사람들이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이 논란이 그냥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왜냐하면 인사는 영원히 계속되잖아요. 국가가 존재하는 한. 그렇다면 좀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너무 신상털기로 가는 경향이 예전부터 많았죠. 예전부터 정권을 여야를 떠나서 많았고 그리고 이게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드는 생각이 똑같이 문제적인 검증 보도를 내도
TV조선이 훨씬 더 뭔가 저열해요. 맞아요. 그잖아요. 지금 한겨레는 문제적 보도를 냈지만 어쨌든 지금 들으셨지만은 법적으로 공개가 돼야 되는 지금 재산 부분을 가지고 건드린 거잖아요. TV조선은 뜬금없이 그 후보자 아들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말이야. 성적이 너무 낮아서 특혜 채용이야. 이게 말이 다 되는 의혹 보도입니까 그게? 다시 한번 화가 나네요. 근데 내가 그 실수로 방송에서 MBC 안동 MBC랑 저희 방송하는데 거기서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성적을 그냥 2점 이렇게 툭 한 얘기를 거예요. 하고 하셨구나. 내가 말해놓고 어머 쟤 지금 2점 그랬더니 저기 아나운서가 더 웃겨. MBC 아나운서. 그런데 저는 그보다 낮은 점수로 MBC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 티켓 채용인가요?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인터넷 거를 또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막 이런. TV조선이 그분이 얼마나 너무 황당한 보도를 낸 재밌어. 겁니까? MBC 아나운서가 빵 터졌어요. 네. 정말 황당한 보도를 낸 거예요 TV조선이. 네, 아무튼 우리 다른 이야기 합시다. 네, 오늘 너무 길게 했네요.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민원연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언론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민원연의 미디어 달곡기. I see skies of blue. 방송 먼저 KBS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워낙 많이 알려진 상황이라서 KBS 하면은 요새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모두들 아실 겁니다. 도청 사건, 민주당 도청 사건. 2011년 CBS 뉴스 경찰은 지난 6월 민주당이 비공개 회의를 도청당했다며 한성교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뒤 4개월 동안 도청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청 의혹을 받아온 장 기자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사건 당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한성교 의원 또한 도청 지시 여부를 부인하며 경찰 소환 조사에도 불응해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경찰은 장 기자의 자백이나 도청 목격자, 비공개 회의가 녹음된 녹음 파일 등은 결국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성교 의원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못하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은 여당과 언론의 눈치 보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6월에 있었던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서 증언이 나왔다. 지난 8일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증언이 아니고 당시 KBS 보도국장, 그러니까 당시 보도 책임자의 내부 증언이 나온 것이죠. 임창건 전 보도국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때 당시 KBS 도청 의혹을 받았던 정치부 기자, 그분의 데스크죠. 데스크 중에서도 최상위에 있는 보도국장이었습니다. 임창건 전 보도국장이 내가 들은 거는 그때 민주당의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마 뭘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뭘 가서 뭘 한 건 아니고 뭐 무슨 녹음기 같은 그런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누구야? 그 민주당 쪽에 누가 그 갖다 줬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선교 의원이 그때 이제 폭로했던 그 민주당의 최고위원 회의 그 녹취록. 이분은 이제 녹취록은 아니고 발언록이라고 했는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네. 그 발언록을 KBS가 만든 게 맞다.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가 만들어서 한선교 의원한테 준 거다. 이것까지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 문건을 우리가 만든 거야. 그건 맞아. KBS에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든 거지. 이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얘기들을 했다. 각자가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다. 이런 거야, 주로. 나도 얼핏 봤는데. 근데 이게 한성교가 그걸 들고서 녹취록이라고 한 거야. 한성교한테 줬지. 나 이게 이제 민주당 야당에서 이렇게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아마 이게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 여기에 대해서 좀 잘 대응을 해달라. 자, 그러면서도 이 모든 정황을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도청은 아니다. 뭐 요런 이제 양념도 가해 주셨고. 네. 잠깐만. 근데 이거를 본인이 어떻게 다른 소리를 한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자, 본인은 뭐라고 이거 이제 이렇게 궁금해요. 사내 게시판에다가 사내 게시판에다 쓴 거예요? 입장을 쓴 거라고 하는데요. KBS가 전화기를 통해 녹음했다는 내용에 대해 저는 결코 이를 인정한 적이 없다. 혹시 도청이라는 걸 했다면 가정법 앞에 그 말을 하고 쭈루루룩 말한 거라는 거예요? 했다면 취재 기자가 전화기를 제3자한테 맡기는 방법을 썼을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일반적인 추측을 제 입장에서 정리해 전달했을 뿐이다. 그럼 앞에를 자르고 뒷얘기만 지금 따라서 KBS가 불법 녹취록과 비슷한 발언으로 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그 사내 게시판에다가 써놓은 거죠. 일단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렇게 말 안 했습니다. 방송을 보면 되게 단호하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우리가 만들었지. 그 문건은 우리가 만든 거야. 그건 맞아. KBS에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든 거지. 또 녹음기 같은 그런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 예. 그런 거를 누구야? 그 민주당 쪽에 누가 그 갖다 줬다. 그건 우리가 만든 거야. 그래서 말이 달라요. 그래서 뉴스타파는 고소하겠다 그랬다며. 뺀 거지 뭐. 근데 제가 볼 때 뉴스타파는 보도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굉장히 확신에 차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임창건 전 보도국장의 이 발언과 당시 정황들을 다시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합친 거죠. 당시의 정황들과 이 임창건 보도국장의 그 증언을 합쳐서 굉장히 확신에 차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KBS가 자사 이익이 걸린 시청료 맞나요? 시청료래. 네. 자사의 이익이 걸린 수신료 문제를 걸고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도청을 해서 이거를 경쟁 정당에게 넘겨주고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금 증언까지 나왔다.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확신에 차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도에 나온 임창건 전 보도국장의 인터뷰만 봐도 사실 임창건 보도국장이 저렇게 해명한 거는 납득이 사실 잘 안 되죠. 근데 사실 저는 뉴스타파가 있건 없건 보도를 했건 안 했건 사실 이거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때도 그 핸드폰을 잊어버리고 노트북을 잊어버렸다고 바로 또 새로 지급했을 때부터 이것은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니까 경찰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을 만나서 또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경찰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건 도청이 확실하다. 확실한데 증거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당시 KBS 기자가 노트북과 핸드폰을 다 잊어먹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빼박이구만. 빼박이요. 맞아 이게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가중처벌 받아야 되는데. 그 경찰이 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당시에 KBS 최고위 관계자가 한나라당 의원한테 한나라당 의원 중에 당신은 미방이가 아니고 뭐였죠? 또 까먹었는데 문방이 당신은 문방이었어요. 문방이 간사에게 위원장에게 KBS 최고위 관계자가 건너간 흔적도 있다. 그 위치 추적을 하면.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6월 며칠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 며칠이에요. 이 당시에 KBS 기자가 KBS 방송국이랑 국회랑 굉장히 가까운 거 아시죠? 네. 그래서 KBS 기자가 국회에서 이거 도청을 해요. 위치 추적 결과예요, 이게. 그 수사받은 기자가 위치 추적을 해서 KBS로 넘어와요. KBS로 넘어와서 계속 한동안 머물러 있어요. KBS 최고위 관계자가 갑자기 최고위 관계자가 사실 그럴 일이 없는 분인데 광명으로 건너가요. 광명에 전재희 의원이 있었어요. 당시 전재희 의원. 저희 집 지역구 의원이라 잘 알아요. 전재희 의원이 그때 당시에 2011년 당시에 문방위원장이에요. 네. KBS 최고위 경찰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아니 이 정도 직급이 되는 사람이 문방위원장을 만나러 자기가 직접 광명까지가 이거 이상하지 않아? 하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녹취록을 만들어서 건네주러 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데 경찰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최고위 관계자가 넘어갈 만하다. 일종의 뭐 로비를 하러 가는 걸 테니까 좋은 자료 주려고. 근데 그게 근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위치 추적은 다 나오는데. 위치 추적 말고
추정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 돼. 뭐랄까, 왜냐면 그냥 그냥 사람이 움직였다는데 뭐 만나서 술 마시고 돌다 왔다. 뭘 줬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뭘 줬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네. 아, 그러네.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아,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빨리 얘기해 보죠. 네, 그래서 저희 그냥 이거 이 정도만 이 돼도 추적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보도국장에 당시 보도국장에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 해명과는 상관없이 이미 그런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당시 경찰 조사만 하고 검찰은 수사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예. 경찰 조사에서 끝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 나서서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 네. 재수사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특히 당시에 보도본부장이었던, 그러니까 보도국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죠.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씨가 지금 KBS 사장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 또 공소시효가 아직 한 3년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재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언론이 보도에 대해 당당해야 합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당당한 언론, 민언론과 함께 거침없는 개혁으로 바꿔서 언론이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또 하나는 MBC 문제가 있는데 MBC가 지난 이걸 사실 지난 목요일 보도라서 사실 조금 된 보도인데 이거를 사실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MBC가 지난 목요일 날 어떤 보도를 했냐면은 일단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민주당이 여당이 집권 한 달 만에 여당의 고위 당직자가 공영방송 사장 사퇴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8일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함이 길어가지고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또 그 즐거움이 있죠. 아 그래요? 이거 뭐 김수환 그럼 우리도 길게 하나씩. 저도 만들자. 길게 만들어주세요. 아무튼간에 이 홍익표 부의장께서 MBC 김장경 사장하고 고영주 사장은 본인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해 줄 것을. 정말 거취를 동의할 수 있는 얘기네요. 거취를 알아서 잘 결정하시라. 그러니까 사실상의 퇴진 압박이죠. 퇴진하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MBC가 곧장 화를 낸 겁니다. 무려 당일날 바로 2건의 보도를 내서 공개적으로 여당이 공영방송 사장한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이거는 방송 장악 의도다. 이런 식의 보도를 냈는데 이 보도 내용이 세세히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동안 어떤 보도를 했고 어떤 행태를 저질렀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메멘토. 네, 메멘토야.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첫 번째는 홍익표 의원이 본업인 보도나 방송 분야에서 아니라 엉뚱한 분야에 좌천돼서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랬더니 MBC가 합법적인 인사권을 가진 공영방송 사장의 인사를 자의적인 잣대로 비판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합법적 인사권을 가진 공영방송 사장의 인사도 좌천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평가했습니다. 자, 이게 홍익표 의원이 자의적인 잣대로 비판한 게 아니라요. 다 KBS가 한 일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MBC가 한 일입니다. MBC가 한 일을. 저 오늘 이상하네요. 네, MBC가 한 일을. 어제 나가부터. 네. 옳맞나 봅니다. 네. 그래서 먼저 보면은 또 MBC가 이런 말도 했거든요. 해직 사유는 따지지 않은 채 MBC와 YTN 등의 해직 기자 복직 문제를 거론하며 직접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해직 사유를 따질 것도 없어요. 해직 사유는 충분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MBC가 이미 2심까지 나온 법원의 판결을 모르는 것 같아요. 기억을 못해. MBC 해직 언론인들이 오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170일 동안 이어진 MBC 노조의 파업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사측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심까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이용마 기자, 최승호 PD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부당해고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지금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는데 대법원도 너무 미적미적거려가지고 일부러 정권 교체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면은 2012년 파업 당시에 MBC 해직 기자들이 공영방송이라는 그 조건을 내걸고 파업을 했는데 그건 정당한 파업 사유라고 했어요. 그거는 정당한 근로조건이다.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MBC의 해고는 부당하다. 복직시켜라. 이 법원이 판결했는데 지금 MBC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직 사유도 따져보지 않고 왜 여당이 나서냐 이거예요. 여당은 해직 사유 다 따져본 거예요. 법원이 판결 내렸으니까. 이건 따져볼 것도 없잖아요.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MBC의 첫 번째 기억상실증.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좌천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남의 합법적인 인사권 가지고 좌천이나 하지 마라. 너네 자의적이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지금 한학수 PD, 뭐 최송 PD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미 그만두신 뭐 이상호 기자, 뭐 이런 분들, MBC가 다 부당하게 좌천시킨 인사들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6월 항쟁 맞이해서 MBC 스페셜 팀이 6월 항쟁 특집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MBC가 제작 중단을 시켰어요. 이거 작년 12월부터 만들던 건데. 돌연 제작 중단을 시키더니 중단시킨 이유도 되게 이상해요. 너네 원래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마음대로 만들어? 제작비를 마음대로 썼네? 너 징계. 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너 징계해서 막 어디 보내버리고 MBC 그거 6월 항쟁 스페셜 만들 분들을 PD 이런 분들을 또 막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버렸어요. 다른 데로. 이게 좌천이지 뭡니까 그럼.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는 프로그램 만든다고 좌천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스케이트장 간 분이 하나씩 네. 이런 분들 멀쩡히 PD 수첩 만들던 분들 갑자기 스케이트장 관리 보내고 이게 누가 봐도 좌천이잖아요. 진짜 이건 네. 모욕주기죠. 또. 네. 지금 제가 몇 명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게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지금은 이제 법원 판결이 떨어져서 돌아왔지만은 우리 그분 누구죠? 만화 그렸다가 좌천당하신 분? 권성민. 네. 이런 분들도 좌천당한 거 아니에요. 명백하게 좌천당한 거잖아요. 예능 PD를 말이야. 저기 어디 지방에 보내놓고 또 만화 그렸다고 또 징계 때리고.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걸 가지고 비판하면 자의적이다? 네, MBC가 자의적인 거죠. 네. 그래서 MBC가 지금 여러모로 자기네가 한 짓을 기억을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여당이 지금 사장과 자기네 이사장을 이렇게 자꾸 내려앉히려고 그만두게 하려는 이유가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MBC 경영진을 앉히려는 것이다. 이런 비판도 했는데 뭐 이건 이제 지겨워서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거를 MBC가 사실 할 말이 없는 게요. MBC가 민주당에서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냈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공영방송 이사회가요 6대3이에요. 그죠? 맞나요? 이것도 헷갈리네? 큰일이다. 6대3 맞나요? 네. 이제 집에 가요. 네, 확인해볼게요. 6대3 맞습니다. 이건 기억하네. 네. 지금 현재 여당 6명, 야당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너무 정부 여당의 입김이 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6대3이니까.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사장 선임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무조건 원하는 사람으로 사장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대 정권일 땐 좋았겠구나.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지. 그래서 이거를 지난 3월에 민주당에서 이거를 7대6으로 개선하자. 정부 여당 7명, 야당 6명. 이렇게 개선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냐면 지금은 야당 이사 3명이 이거 너무 비합리적이하고 퇴장해버려도 정부 여당 위원 이사 6명이 마음대로 그냥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회의에서. 그러니까 퇴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3명은. 맞아요. 그런 슬픈 모습 우리 많이 봤죠. 네. 왜냐면 우리 대표님이 거기 계신 분이라서 아무리 퇴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뭐 하고 오셨어요? 네, 퇴장했지. 또는 뭐 싸우다 퇴장했어.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7대6이 되면요. 야당 이사 6명이 보이콧을 해버리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과반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네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거를 7대9로 바꾸자. 그리고 이게 뭐더라 무슨 다수제인데 특별 다수제. 그래서 사장 선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더 투표를 했을 때 정말 그 특별 다수에 해당하는 숫자가 넘어야 된다. 이런 여야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자 뭐 이런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정부 여당 마음대로 결정했으니까 사실상 정부가 임명하는 사람 아니었냐. 그죠. 이사회가 유명무실했지 않았니. 이렇게 바꾸자는데 그때 MBC가 아주 쌍심지를 켜고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반대 근거가 뭐예요? 그때도 반대 근거가 너네 마음대로 야당 장악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엔 민주당이 야당이었잖아요. 야당 입맛대로 인선하려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정부가 익힌대로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그때는 야당이었으니까 야당 입맛대로 하려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또 정부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그동안 정부 그 박근혜 정부에서 부역했던 게 확실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6대 3이니까 박근혜 정부 마음대로 임명한 그 사장이 좀 물러나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또 너네가 또 방송장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야당일 때 뭐 이것 좀 개선하자 그러면 그때도 방송장악이라고. 집권해가지고 이거 좀 바꿔보지 않겠니 하면 또 방송장악이라고. 나만 방송장악을 하고 싶은 네, 어떤 딱 그거예요. 이 한 번의 주군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보기에는 주군인 거예요. 이분들은 MBC. 확실해. 그러니까 만약에 MBC가 지난 3월에 그 방송법 개정안을 그냥 내버려둬서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자기네들한테 좋은 거거든. 정권 바뀔 줄 몰랐나 봐요.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4월에. 아니 몰랐었어요. 네. 탐기국 방송. 맞아요. 네. 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MBC가 지금 그러니까 딱 잘라 말해서 뭐냐면은 이게 복잡한 얘기라서 제가 중원부원 말이 길어지는데 이래도 방송장악, 저래도 방송장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지금 이 상태가 제일 좋은 거야. 김장겸 사장이 있는 상태가 MBC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근혜 TV로 남아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이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MBC가 참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언론 개혁을 맡고 있는 건데 좀 까놓고 얘기하면은 어떤 부역 언론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호응하고 있죠. 방송장악 투쟁본부를 만들었어요. 진짜 그거 너무 진상스러워요. 우리 투쟁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요. 투쟁만 하면 좌빨이다 이러시는 분들이. 좌빨인가 봐요. 진짜. 네, 그래서 우리 강효상 전 조선일보 계셨던 강효상 의원 이런 분들이 말이죠. 재미있어요. 네, 방송장악 투쟁본부를 이분들 도대체 MB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막 낙하산 내려보내고 이럴 땐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땐 좋아하셨죠? 네. 갑자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여러모로 뭔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화내면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화낼 만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희도 다행이다. 좀 더 가열차게 뭐가 되는 게 없어서 요즘 걱정인데. 맞아요. 그래서 민원연도 저희도 좀 더 MBC, KBS 내부 구성원들과 힘 합쳐서 퇴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공영방송이 제일 걱정이에요. 제일 걱정이야. 네. 자, 그런데 저는 또 오늘도 채널A 돌직구쇼로 간단하게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주희입니다. 그 돌직구쇼가 계속 정말 매일매일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나온 거는 어제 발표한 거는요. 그 돌직구쇼에서 사드의 절차적 정당성 이거를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드 도입에. 그쵸.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 미사일 발사 있잖아 북한에 이거가 나오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미사일이 발사됐어. 난리가 나지 이제 사드 빨리 배치해야 되는데 그날이 파티하는 날이죠 정말. 왜 도대체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은 그 논리가 뭐냐면은 갑자기 느닷없이 그 돌직구쇼 하는 시간에 갑자기 뉴스 속보를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막 이래요. 근데 미사일이야. 근데 이 미사일이 그렇게 중요하면 방송을 끊고 뉴스 속보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절대 하지 않아요. 방송을 계속해.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이 강원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오늘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그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이냐? 지대한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원산에서 수발을 발사했다는 건데 우리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비행거리가 약 200km,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5번째 미사일 도발이고 북한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쏘면서 무력 시위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청와대의 사드와 관련된 입장과 이 뉴스 속보가 묘하게 배치됩니다. 방송 중에 갑자기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 특히 사드 이야기를 할 때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 말로 해주는 거예요. 네네. 뉴스 속보를. 미사일 발사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김진 앵커가. 근데 그 시점이 정말 미사일 발사된 시점이에요? 아니에요. 발사된 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전에 발사했죠. 그런데 이 방송하는 시간에 이제 뉴스 속보라고 하면서 네,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뉴스 속보를 그냥 가지고 노는 거지. 이용하는 거죠. 네, 야, 그냥, 이건 진짜 되게 아니, 상상도 못했다. 채널A는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 뉴스 특보예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프로그램 이름이 뉴스 특보야. 맨날 하는데. 그냥 속보 듣고 개념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거예요. 예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나라 살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좀 다를 수 있죠. 뭐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기 신문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동아일보 기사를 읽어줘요. 청 사드 배치 환경평가 생략할 만큼 시급한 일인지 의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해주면서 참 이거를 이렇게 쭉 읽어준다면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면서 북한이 오늘 진짜. 또 강원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지대한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라면서 뉴스 속보를 또 간단하게 전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한참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가 또 이제 청와대의 입장이 사드는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라는 말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그러나 공교롭게 오늘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건 약간 연극 아니에요? 이거 약간 그렇지, 진짜 모노드라마 같은 그러면서 자막으로 뉴스 속보를 띄우고 김진 씨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북한이 강원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복사하듯이 그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북한 방송 같은데. 뉴스 속보를 너무나 잘 이용한다. 네. 뉴스 속보가 아니고 방송 속에 교묘하게 잘 배치되어 있다. 이게 소품이네요. 방송 장치죠. 네, 우리의 결론이고요.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사드 없었던 지난 몇십 년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니? 도대체 그렇게 미사일을 쏴댔는데 불안에 떨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분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 제 옛날에 참 좋게 생각하는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자꾸만 그 국민의당 뭐 관련된 일을 하셔서 그런가 요즘 이상하게 너무나 청와대를 굉장히 세게 비판하시는데 지금 청와대의 사드 보고 누락 조사가 호들갑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6월 8일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호들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위가 그러니까 초창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 이미 조사 결과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호들갑이라고 하면서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사드 보고 누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문제를 삼은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예. 사드 보고를 누락했다는 그 호들갑스러운 이 상황이 결국 사드 환경영향 평가를 너희들이 피한 게 아니냐라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내는 것이고 대통령을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하나 우리 어제 우리 활동가가 굉장히 열심히 뒤진 건데요. 이제 정성희 그 종합부 논설위원이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는 사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23개월이 걸렸다 그래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하고 동식물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사드의 괌에 대해서 배치가 끝난 다음에 배치를 먼저 했습니다. 선 배치가 끝나고 그런데 추후에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하면서 주민들과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 배치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데 걸린 기간이 23개월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괌에 사드 배치를 할 때 환경 영향 평가를 23개월을 했는데 23개월이나 했다고 우리가 막 주장하면서 그러니 우리도 환경 영향 평가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네. 정성희 논설위원 주장은 환경 영향 평가를 사드 배치부터 한 다음에 한 것이다. 일단 갖다 놓고. 네네 갖다 놓고 한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외신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저희 그 활동가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외신 말고 그냥 한국 자료로 보면 민중의 소리에서 단독 미군 허허벌판 괌에선 사드 배치 2년 만에 환경평가 완료. 한국은 괜찮다라는 제목의 6월 2일자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보도를 보면요. 이게 이제 결론은 답은 뭐냐. 이 임시로 그러니까 임시로 갖다만 놓은 거지 배치를 못한 거예요. 괌에서. 그러니까 그 23개월 이후에나 그걸 제대로
배치를 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뭘 갖다 미리 갖다 놓은 거는 네, 갖다만 놓은 거예요. 발사대를 갖다 놓은 거죠. 발사대를. 사드 그 장비들을 갖다 놓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도 다 갖다 놨잖아 지금 이미. 사드라는 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얼마나 규모가 있고 얼마나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무기인지 잘 모르는데 그게 제대로 쓰려면 시설 공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큰 미사일, 그러니까 센 미사일이니까 그거를 견뎌내야 될 이렇게 지반 공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콘크리트로 덧칠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기반 공사가 필요한데 그걸 하기 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는 조립이 안 됐다. 그렇죠. 조립은커녕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장비만 갖다 놓은 거예요. 장비만. 근데 이제 당시에 신속 대응 차원에서 행정 명령으로 본토에 있는 사드 부대를 임시로 배치만 한 것이고요. 미국 괌에다가 괌 임시 배치는 관련 환경 평가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었고요. 이거를 연구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년 뒤 2015년 6월에 사드 관련 환경 평가 초안을 공개를 했고 한 달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청문회를 거쳤고요. 그게 다 끝나고 나서 2017년 3월 17일에나 수정된 환경평가 초안을 공개하고 다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2017년 4월 25일에 최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완료한 거래요. 이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23개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트집 잡는 게 동아일보가 정성희 논설위에 트집 잡는 게 임시 배치를 했건 안 했건 미국이 배치하는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2년이나 실시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별로 중요하게 안 하고 그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안 하면서 저긴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서 어쨌든 배치하고 했잖아. 요 사실만 굉장히 부각하는 거예요. 이거 전형적인 왜곡하는 수법이죠, 사실은. 그렇죠. 시선을 돌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를 그 다음 날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희 씨가 계속 환경영향 평가를 한 다음에 배치를 한 게 아니고 선배치를 한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조사를 하는데 23개월이 걸렸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하면 된다라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해도 된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배치부터 하자라는 주장을 계속 거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그 이야기를 굉장히 아전인수격으로 가져다가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보고 그 돌직구 쇼에서 저기가 제보가 들어왔었거든요. 저희한테. 근데 이제 제보는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그 뭐였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만 쏟아낸다. 호통만 친다. 호통만 친다. 라고 표현했대요. 김진 씨가 앵커가. 그래서 굉장히 진지한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거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워딩 자체는 정말 있었는데 신문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아주 그냥 신문을 다 소개한 다음에 자기가 그런 인상을 받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요즘 대통령께서 뭔가 좀 호통하셨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듣고 격분하셨다. 국방부의 보고누락 정용 실장이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으셨다. 좀 많이 놀라요. 요즘 대통령이. 격분, 호통, 충격. 라고 말한 것 가지고 이거를 막 꾸짖기에는 저희가 또 다 나쁘지만 사실 김진 씨가 한 말은 거의 다 99% 다 이상하고 다 나빠요. 근데 꼭 대통령을 얘기했을 때만 우리가 막 문제로 삼아서 지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보고서로는 내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민이 단결만 하면 언론 집회 세력 무조건 이깁니다.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일 편파 방송만 한다고 종편이. 종일 편파 방송이 내 욕이나 하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나 하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오도를 하고 종편이 그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고. 모든 언론 세탁기 이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에 넣고 확 돌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사실 저희한테 제보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고서에 쓰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검토를 했음에도 검토를 안 해서 보고서를 안 쓰는 건 아니고요. 검토를 했는데 그게 저희가 발표한 어떤 보고서가 더 세서 그것에 그냥 보도하는 경우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검토를 했는데 보고서를 쓸 수준의 내용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저희 며칠 전에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 연합뉴스에서 똑같은 기사를 2시간 이후에 또 올렸고 종합이라는 표시를 붙여서 종합이라는 걸 해서 똑같은 기사가 2번 올라갔다라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첫 번째 기사에 달린 악플들을
뭐랄까 지우기 없는 것처럼 위해서? 하기 위해서 똑같은 기사를 한 번 더 송고를 한 것이다. 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통신사들은 그런 일이 되게 네. 비일비재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 보도의 내용이 아주 특별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보도가 정말 문제가 심각한 내용이면은 저희가 또 지적을 해볼까 했는데 그 보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단체의 주장을 말 그대로 따옴표 보도로 받아 쓴 보도예요. 근데 통신사들이 대부분 여러 단체의 그런 혹은 여러 뭐 입장을 그런 식으로 받아 쓰는 보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단체의 주장이 잘못된지 검증을 만약에 조금 더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보도 자체가 무슨 악의가 있다. 네, 악의가 있다던가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통신사들은 1보, 2보, 3보 그리고 종합 이런 식으로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보도해요. 보통 뭐가 수정이 되냐면 제목이나 아니면 부제 같은 것들이 수정이 되고 아니면 새롭게 알려진 시간이 지남으로써 알게 되는 사실들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진행되는 청문회 같은 경우도 계속 갱신을 해서 1보, 2보, 3보 종합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아무튼 그 주제를 좀 살펴보긴 하겠지만은 그 보도 자체는 저희가 보고서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제보 많이 주세요. 저희한테 저희가 못 찾아낸 거 제보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맛도 있고 그래서 제보 주시면 전화 주셔도 되고요. 392-0181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활동가 채용이 내일 마감인데 많이 채용에 응해 주시면 더 좋겠. 많이 알려주세요. 젊은 분들은. 내일은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방송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우리 김태민님이 내일 처장님 없으면 방송 안 하는 거냐고 하시는데 아니요, 내일 합니다. 네. 청년회장과 부녀회장이. 저 없을 때 얼마나 나대는지 제가 이렇게 토론회 때 이렇게 꽂고 생방송으로 내일 또 중재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저질 방송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